자, 지금부터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제조 기능사 2강입니다. 현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의 구조는 바깥쪽부터 과피, 종피, 호분층 등 쌀겨층과 쌀알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젖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 쌀의 나달, 그러니까 벼의 나달을 가지고 이렇게 탈곡을 해서 현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현미에서 1도씩 1분씩 10바퀴를 돌려서 무게를 8% 낮춘 게 백미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현미는 정맥으로 인한 영양분의 손실이 없으므로 백미에 비해 지방, 단백질, 비타민 B1, B2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백미가 현미보다 갖고 있는 장점은 소화가 잘 되고 나달이 부드럽고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영양소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네. 현미는 껍질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공으로 인한 양의 감소도 없다. 양도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쌀을 도정기를 통해서 도정을 했더니 백미는 100kg의 현미를 넣었더니 92kg의 백미밖에 안 나왔더라. 8%라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게 뭐 몇만 톤이 되면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미로 밥을 지을 때는 반나절 이상 물에 담가 두는 게 좋고, 밥물은 현미 1에 대하여 1.5의 비율로 붓는다. 백미에서는 1.2. 단시간 내에 부드럽게 밥을 지으려면 압력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고온 때문에 비타민 B의 파괴가 크다. 현미로 떡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물에 깨끗이 씻어서 12시간 정도. 그리고 현미보다 껍질이 비슷하거나 더 두꺼운 흑미 같은 경우는 최대 24시간까지 불려야 된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불른다는 말을 아까 1강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수침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수침 시간. 그러면 수침 시간이 맵쌀, 찹쌀은 어떻게 5시간에서 7시간, 8시간에서 12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최대 12시간이 수침, 맵쌀, 찹쌀의 수침이라고 하면 현미는 일단 불렸다 하면 무조건 12시간. 왜 그럴까? 맵쌀과 찹쌀보다 껍질이 많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더 딱딱하기 때문에 물에 오랫동안 불려서 수분을 침투시켜야 된다는 거. 그럼 현미하고 흑미는, 현미 같은 경우는 12시간. 그리고 흑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최대 24시간까지, 떡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24시간까지 불릴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흑미는 또 뒤에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미로 만드는 떡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즐기지 않아요. 예, 즐기지 않는데 그래도 현미로 만든 떡은 구수하고 맛있고, 좀 공정 자체가 물에 넣는 것도 좀 오래 넣어야 되고 뭐 빻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미로 만든 떡은 굉장히 구수하고 깊은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리. 보리는 세계 4대 작물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곡 중에 하나며, 오곡은 5가지의 그 특별한 대표적인 곡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 보리, 조, 콩, 기장 중에 하나이며, 쌀 다음 주식으로 먹는 곡물이다. 메가 또는 엿기름 가루는 발효된 보리가루로서 양조, 술을 만들 때, 그리고 연 만들 때 감조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보리는 그렇고요. 흑미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수용성 색소가 있어 진한 보라색과 검은색을 띠게 된다. 색이 어두운 현미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현미 말씀드렸죠. 현미보다 색이 더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쌀이라고 해서 흑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백미에 비해 영양소가 월등하죠. 당연히. 흑미는 아까 현미가 12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흑미는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 이 차이는 뭐라고 했죠? 수온의 차이, 외부 온도의 차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12시간에서 24시간 수침해서 물에 담가서 불려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수 갈게요. 수수는 건조한 토지에서 잘 자라는 날씨가 더운 아프리카 등지에서 주식으로 이용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만 유독 잘 자라요. 우리나라가 여름에 굉장히 더운 나라가 돼버렸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가 잘 된다. 텐닌, 갈색, 우리가 태닝샵, 태운다, 텐닌한다, 뭐 태닝샵 이런 갈색 성분이 있어 세게 문질러 세척해야만 특유의 뜰분 맛을 느끼지 않는다. 떡 제조 기능사는 필기 시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실기시험을 쳐서 떡을 만들어서 내 능력을 증명해서 60점 이상의 필기 점수 합격 점수와 60점 이상의 실기 점수 합격 점수가 통합이 돼야지 자격증이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유독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수는 겉에 껍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라 해야 되나, 텐닌 성분이 있어서 세게 문질러서 세척해야만 특유의 떫은 맛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실기시험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익히고 실기로 몸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수수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까 흥미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현미와 더불어서 물에 불리는 시간을 오래 줘야 된다는 키포인트가 있었죠.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수용성 그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현미도 마찬가지로 백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고 껍질이 두꺼워서 12시간 불려야 된다고 키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수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뭐 잘 자라고 이런 것들보다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텐닌 성분이 있어서 세게 문질러 세척해야만 특유의 떫은 맛을 느끼지 않는데 떡을 만들 때 꼭 껍질을 세게 문질러서 세척해야 된다는 거. 그게 여기 수수에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세요. 12시간 흐르는 물에 12시간 이상 수치마요. 얘도 현미처럼 껍질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12시간 이상 수치마요. 곱게 빻아서 사용하는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맵쌀은 2번 빻고 찹쌀은 1번 빻는다고 했잖아요. 얘는 특별하게 수수가루는 3번을 빻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3번 이상 빻는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만큼 수침을 해도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 찹쌀이 연화돼서 가장 부드럽고 입자가 가장 부드럽고 맵쌀은 그거보다 좀 더 딱딱하고 그거보다 좀 더 딱딱한 게 수수가루. 빻는다는 말은 아까 말했던 돌이 들어있는 로락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특성으로 빻거든요. 네. 그래서 3번 빻는다. 그거 기억하시면 키포인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실기 문제로 수수 문제가 실기 부분을 이론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서 수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 여러분들 떡 만들 때 밀가루 쓰는 거 보셨습니까? 잘 못 보셨죠, 일반인들은. 맞습니다. 밀가루를 잘 안 쓰거든요. 하지만 밀가루로 만든 떡은 쌀로 만든 떡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즐겨 먹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종류의 떡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밀가루로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밀가루로 만든 떡을 많이 먹거든요. 언제 먹을까? 떡볶이에 밀떡. 떡볶이에 쌀가루로 만든 떡보다 밀가루로 만든 떡을 더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밀가루로 만들던 쌀가루로 만들던 떡볶이의 떡은 우리나라의 가래떡으로 수천 년 동안 만들어 먹었던 일반적인 떡을 잘게 잘라서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서가 묻어나죠. 떡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만들고 고추장과 물엿 등을 이용해서 매운맛과 단맛을 내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거든요. 떡볶이는. 네. 그래서 떡볶이에 밀가루 떡을 먹는다는 거. 우리는 밀가루로 만든 떡을 많이 만들어 먹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밀. 떡제조 기능사에서는 아직까지 보기 문제로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요. 밀 단백질은 글루테닌과 글루아딘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옥수수는 한해살이 식물로서 벽과에 속한다. 남아메리카 원산지로 벼, 밀과 함께 3대 화곡류 식량 작물에 속한다. 저장성이 좋고 주로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으며 볕이 잘 쬐는 곳에서 자란다. 그런데 여기서 옥수수의 키포인트가 나와요. 찰옥수수는 100%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며 분명히 제가 아까 1강에서 100% 아니면 99% 아밀로펙틴 첫째 딸 성격이 유하고 잘 뭉쳐서 찰기가 있고 물도 잘 먹는 유한 친구는 찹쌀이라고 했죠. 그래서 찰옥수수는 찹쌀과 내부 구성품이 똑같아요. 전분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만큼 찰기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연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운전하고 가다가 딱 차가 막히는 정체되는 구간에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옥수수 파는 아저씨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파는 게 거의 99%다 찰옥수수예요. 찰기가 있고 수분도 잘 먹고 노화도 더디고 내부의 수분을 잘 먹기 때문에 그만큼 굳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찰기도 있고 맛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파는 옥수수는 다 거의 대부분 찰옥수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쭤본 적도 있거든요. 아저씨 파는 옥수수 이거 일반 옥수수예요? 찰옥수수예요? 당연히 찰옥수수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밀로펙틴 100%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중 찹쌀과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같은 찰기가 있는 곡류는 무엇인가? 옥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옥수수로 만들어 먹는 떡이 좀 많이 드물어졌죠. 요즘에는 맵쌀로 찹쌀로 만든 떡이 너무 대세가 됐는데 우리 역사상 봤을 때 옥수수를 만든 떡의 레시피도 좀 개발되어 있다는 거. 자, 중요 키포인트. 떡의 주재료인 곡류를 이해하였다면 이제 주재료의 전분을 익히는 호화와 호화된 전분의 노화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자, 8번 옥수수까지 주재료를 쪼개어서 각각의 곡류의 주재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곡류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곡류가 제가 말했다시피 물에 수침을 해서 30분 동안 체에 받쳐서 물을 빼놓은 다음에 로라기를 통해서 쌀 빻는 기계를 통해서 빻아가지고 쌀가루가 나온 거를 가지고 떡을 만들 때 익느냐 안 익느냐, 익었나 안 익느냐, 호화되었냐 노화되었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말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도 연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떡의 호화. 앞에서 제가 말했죠. 떡 배우시는 분들이 떡이 익었어요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떡이 호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고수들,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떡이 익는다는 말은 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쌀로 밥을 지어 먹을 때처럼 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한데 이것은 떡을 만들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밥을 만들어서 익히는 것과 떡을 만들어서 익히는 게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만들 때 어떻게 익히죠? 쌀을 씻어서 불리는 수침 시간은 두지 않죠. 왜? 우리는 밥을 먹을 거니까. 떡을 만들어 먹을 거 아니니까. 밥과 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쌀 자체를 익혀서 먹느냐, 쌀을 불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익혀서 먹느냐가 떡과 밥의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원리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그래서 호화를 시키기에 두 가지 다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화를 시키기에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밥을 해 먹는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쌀통에서 쌀을 꺼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밥통 안에 있는 밥통을 꺼내가지고 내부 밥통 안에 있는 냄비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씻은 쌀을 담고 손높이까지 물을 넣고 밥통에 다시 꽂아서 취사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보온밥통 내부 온도가 60도, 7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일정 시간을 데우면 어떻게 됩니까? 밥통이 갑자기 치치 하면서 연기를 내뿜으면서 익기 시작하죠.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익으면 밥통이 뭐라고 해요? 요즘에는 우리 집 밥통은 그러던데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밥이 익는 거와 떡이 익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호화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40% 정도의 충분한 수분, 떡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100개 중에 한 80가지 정도는 저 정도 이상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30-40% 이상의 충분한 정도의 수분, 그리고 일정한 시간,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30-40%가 아니라 30-50%라고 해야 허용도가 더 높아요. 충분한 정도의 수분, 그리고 아까 말했죠. 보온밥통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 데운다고 했죠. 일정한 시간, 그리고 그 데우는 온도, 이거를 호화, 떡이 있는 3요소, 밥이 있는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쌀을 깨끗이 씻어서 수침시킨 다음 체에 받쳐서 30분 이상 물기를 뺀 후 불린 쌀을 빻아서 쌀가루를 만들고 그 쌀가루에 다시 그 쌀가루는 그냥 어떤 떡을 만들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쌀가루를 가지고 이제 인전을 만들겠다, 백설기를 만들겠다, 무슨 떡을 만들겠다 정해지면 그 떡에 맞는 수분을 다시 준 다음에, 맞죠? 어떤 떡을 만들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수분을 준 다음에 기모른 물솥에, 기모른 물솥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이렇게 물바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찜기를, 이렇게 동그란 찜기를 집에서 이 가스레인지 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물솥에 물을 3분의 1이나 50% 정도 받아가지고 불을 가장 강한 불로 해서 팔팔 끓여요. 그러면 얘가 스팀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스팀이.
스팀이 올라오는 그 상태, 물이 이 물솥 안에 있는 물이 완벽하게 끓은 상태를 기모른 물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모른 물솥에 찜기를 올려서 찌는 거예요. 20분 동안 5분 뜸 들이고. 그게 일반적인 설기 찌는 떡 방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모른 물솥이란 말은.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기모른 물솥. 기모른 물솥에 찜기를 올려 일정한 시간 동안 찌는 것을 말한다. 떡의 호화는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떡의 호화는 총 4가지로 나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호화를 시키는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떡을 익히는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을 때는 한 가지 방식밖에 없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밥통에 찌는 거. 밥통에 쪄서 먹는, 그러니까 밥솥에 밥을 해 먹는 방식밖에 없는데, 떡은 역사도 오래되었고 수많은 방식이 발전됐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정립을 시켜놨고, 이게 이 챕터 1에서도 나오지만 챕터 2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챕터 4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또 전통적으로 어떻게 나눴는지, 이 익히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떡을 분류를 해놨는지까지, 떡의 분류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떡의 호화는 총 4가지 방식으로 호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시루나 찜기를 이용해서 찌는 방식, 아까 말했다시피 물솥에다가, 기모른 물솥에다가 찜기 안에 쌀가루를 넣어서 올려가지고 찌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호화를 시키는 총 4가지로 나뉜다고 돼 있는데, 찌는 방식이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치느냐, 아니면은 입반죽을 해서 뜨거운 물로 익힌 다음에 다시 찌느냐,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떡을 호화시키는 마지막 최종 단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시루나 찜기를 이용하여 찌는 방식이 있고요. 설기떡, 송편,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번 찐 다음에 호화시킨 떡을 안반에 넣고 떡미를 이용하여 쳐서 호화시키는 방식, 치는 떡, 찹쌀떡, 인절미. 일단 한번 찹쌀을 찐 다음에, 맵쌀을 찐 다음에 꺼내가지고 열심히 치대서 입자를 서로 뭉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곶고물을 묻히거나 아니면 속에다가 고물을 넣어 먹거나, 인절미, 아니면 절편, 그 위에다 뭐 도장을 찍어서 무늬를 내든지 하는 방식. 그리고 입반죽한 찹쌀가루를, 입반죽이 뭐냐면요, 찹쌀가루가 가루 자체가 점성이 없기 때문에 반죽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반죽이라 해서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반죽을 열심히 치대는 거예요. 그럼 입반죽한 찹쌀가루를 열심히 이렇게 반죽을 뜨거운 물을 넣고 점성을 만들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덩어리가 붙습니다. 그럼 그 붙은 덩어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팬에다가 기름에 넣고 이렇게 앞뒤로 지져 먹는, 우리가 많이 먹는 화전, 뭐 주악, 붓구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입반죽한 찹쌀가루에 기름을 지져서 호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입반죽을 해서 아까처럼 뭐 찹쌀가루나 맵쌀가루에 입반죽을 해서, 뭐 여기는 찹쌀가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찹쌀가루에 입반죽을 해서 점성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속재료를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물을 팬에다 넣고 속이 깊은 냄비에다 넣고 삶아요. 물을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호화된 찹쌀가루로 만들어진 호화된 떡을 담궈서 어떻게 익은지 확인하냐면, 처음에 익지 않았을 때는 내부에 그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익히기 전에, 호화가 되기 전에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화가 돼서 익잖아요. 그러면 끓어오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새알 익히듯이 그런 것들, 떡들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게 익히듯이 동동 뜨게 됩니다. 익은 거예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입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끓는 물에 삶아서 호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나중에 뒤에 가면 시루나 찜기를 이용해서 찌는 방식은 찌는 떡이라고요. 찌는 떡. 그리고 찐 다음에, 한번 찐 다음에 열심히 치대어서 호화시키는 것을 치는 떡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리고 입반죽한 찹쌀가루를 기름에 넣고 지져서 호화시키는 것을 지지는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반죽하여 모양을 넣고 끓는 물에 삶아서 호화시키는 것을 삶는 떡이라고, 떡의 분류는 총 4가지. 어떤 떡이든지 이 4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고 만들어 놨어요. 모든 떡은 다 이 4가지의 호화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만드는 방식의 분류에 따라서 분류가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거 갖고 막 옆에 써가면서 외울 필요 없어요. 챕터 1이기 때문에 나중에 챕터 2에서도 나오고 챕터 4에서도 나오는데, 챕터 4에서는 이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나눕니다. 뭐 치는 떡, 찌는 떡은 증병, 치는 떡을 도병, 그리고 뭐 지지는 떡을 유병, 기름 유자 써서 유병,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간편하게 호화시키는데 호화시키는 네 가지 방식이 저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화시키는 방법까지 이렇게 떡을 호화시키는 방법 네 가지까지 배웠는데요. 이제는 호화를 촉진시키는 빠르게 호화를 하거나 호화가 잘 되게끔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가열 온도가 물이 펄펄 끓는 물, 기모론 물솥에서 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두 번째, 전분의 입자가 커서 중간에서 스팀이 지나가는 구멍이 많을수록. 그리고 아밀로펙틴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수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수침 시간이 길수록, 소금이 첨가되어 알칼리성일수록 호화가 촉진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화 촉진 요소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이 그 호화가 촉진되는 데 있어서 도움되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예상 문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있어서 호화가 촉진되는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의 노화. 떡이 노화가 됐다는 거는 아까 호화되어서 익은 떡이 맛이 갔다, 굳었다, 상했다,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노화라고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분이 말라버린 것을 대표적인 노화라고 합니다. 떡이 호화되고 나면 노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에게 제가 좀 비유를 했으니 제가 쓴 말인데, 사람이 사춘기 18살, 19살이 지나서 이제 2차 성징이 끝나면 18세, 19 정도가 되면 더 이상 키 안 크죠. 맞죠? 그때가 성장이 끝난 거잖아요. 그때가 호화가 끝난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리고 18세, 19세가 지나서 20세가 지나서 70세, 80세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노화만 이루어지죠. 맞죠? 계속 노화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안티에이징, 뭐 노화를 멈추는 방법, 뭐 몸이 늙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먹는 걸 조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호화가 되면 2차 호화는 없어요. 떡에서 3차 호화 없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한 번 딱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지금까지 그대로거든요.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작아지고 수분이 빠지고 예전보다 피부가 좋아질 수도 없고 눈도 계속 나빠지고 이도 계속 흔들리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사춘기가 지나서 18세, 19세 정도가 되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성장 발육이 멈추고 늙어가는 것처럼 떡 또한 호화를 지나서 사춘기를 지나서 한번 성장하게 되면 계속 노화의 단계로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데, 떡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화. 떡의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뭐 사람이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뭐 병원에 자주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떡의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노화를 늦추는 점은 수분이, 내부에 있는 수분이 공기적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는 방법과, 처음부터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쌀의 종류 그리고 떡을 보관하는 온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떡을 일반적으로 만들면 한 김 식힌 후에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한 번 식은 상태에서 빠르게 밀봉하여 빠르게 포장하여 그 수분이 날아가려면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냉동고에 넣어서, 냉동법이라고 하는데요. 냉동고에 넣어서, 냉동은 뭡니까? 마이너스 18도 이하. 냉동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동법을 이용해서 떡이 만들어지면 한 김 식힌 다음에 빠르게 밀봉 포장,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밀봉 포장해서 냉동실에 넣어야 돼요. 모든 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떡이 노화되기 가장 좋은 온도가 0에서 5도 정도의 냉장고 온도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든지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떡집에서도 그렇고 공장에서도 그렇고 재료는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호화되기 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속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부재료들, 이런 것들은 수분 있는 애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호화되고 난 뒤에 떡은 절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돼요.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호화가 완료된 떡을 노화를 지연하기 위해서,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는 무조건 냉동실에,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냉동실에 냉동법을 통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떡이 노화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0에서 5도 정도의 냉장고 온도고요. 두 번째 좋은 온도는
5도에서 60도씨 정도의 실온이에요. 실온. 실내 온도 및 외부 온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노화가 빠르게 되는 온도가 냉장고 온도인데 다음 중 호화된 떡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법이죠. 마이너스 18도 이하. 근데 0에서 5도가 가장 좋다고 시험 문제 유도 문제를 냅니다. 절대 아니에요. 0에서 5도 정도의 냉장고 온도이기 때문에 절대 냉장고에 재료는 보관하되 호화된 떡, 한번 익은 떡을 절대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문제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런 문제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또한 비닐류를 통한 밀봉 포장과 공기가 수분을 가져가니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밀봉 포장과 비교적 입자의 수분 함량이 적은 아밀로스 20% 가량을 함유하고 있는 맵쌀보다는 아까 제가 앞에서 정리했죠. 맵쌀하고 찹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맵쌀로 만든 떡은 예쁜 볼륨감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까칠해서 수분을 잘 먹지 않는 아밀로스가 20% 있기 때문에 맵쌀로 만든 떡보다 성격이 좋고 첫째 떡과 같이 유순하고 아무나 잘 어울리고 막 이리 치대도 저리 치대도 좋아하는 찹쌀로 만든 떡이 훨씬 더 노화가 더디다. 그래서 지금 홈쇼핑에 팔거나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서 먹는 떡은 거의 대부분 팔린 떡이 거의 대부분이 찹쌀로 만든 떡이 많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노화 때문에.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떡 케이크를 팔질 않거든요. 맵쌀로 만든 떡은 최소화로 팔리고 있어요. 그거는 오프라인에서 잘 팔립니다. 예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예쁜 색상과 볼륨감 있고 멋있는 떡. 그래서 우리가 떡 케이크 뭐 생일잔치에 들어오는 먹을 수 있는 떡 케이크 뭐 돌잔치에 먹는 떡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맵떡이 많습니다. 맵쌀로 만든 떡이. 그런데 인터넷으로 팔리거나 선물 세트로 팔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찹쌀로 만든 떡. 왜? 오랜 시간 동안 배송 기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면서 먹어야 되는 뭐 식사 대용떡 이런 것들은 찹쌀로 만든 떡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노화를 더디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뭐냐? 맵쌀로 만든 떡보다 수분 함량이 내부적이 많은 찹쌀로 이용한 떡이 훨씬 더 노화를 더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식이섬유소를 첨가하고 설탕을 넣고 유화제를 첨가하는 방법으로도 노화를 더디게 할 수 있다. 뭐 유화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설탕을 넣고 식이섬유소를 첨가하고 떡의 부재료로 그리고 감미료로 당분을 조금 더 올리고 식이섬유소를 좀 더 첨가하면 노화의 속도를 훨씬 더 더디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설탕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면 소금은 호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죠? 수소 반응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호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설탕은 노화를 더디게 하는데 당분이 수분 나가는 걸 잡아주거든요. 더디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기출문제 7번.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가 아까 말했죠. 식이섬유소를 첨가하면 되고요. 맞죠? 설탕을 첨가하면 되고요. 유화제를 첨가하면 된다고 앞에서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네요.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색소를 첨가하는 것은 색소의 목적은 발색시키는 거예요. 색을 내는 거예요. 근데 색소를 아무리 여러 가지 다양한 색소를 첨가했다고 하더라도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저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 말고도 우리 회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참새방앗간이라는 요리학원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건 물어보지 마세요.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거 그런 것만 물어보세요. 자, 다음 갈게요.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얼음 결정의 크기가 크고 식품의 텍스처의 품질 손상 정도가 큰 저장 방법은 무슨 뜻이냐? 갑자기 말이 어렵죠. 무슨 텍스처가 어쩌고 저쩌고 얼음 결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들어보면 괜히 어렵잖아요. 결과만 물어볼게요. 얼음의 결정의 크기가 크고 식품의 손상 정도가 큰 저장 방법은 무엇인가?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초고속 냉동, 급속 냉동, 빙온 냉장. 급속 냉동하고 초고속 냉동은 같은 말인 것 같죠? 맞죠? 그런데 빙온 냉장이라는 말을 모르겠고 완만 냉동이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완만 냉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왕막 냉동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냉동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급하게 시키는 게 떡에는 좋은데 완만하게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냉동시키는 제품은 왜 좋냐면 보세요. 식품의 테스트 품질 송산 정도가 크다고 했잖아요. 완만 냉동은 전기세라든지 유지비가 급속 냉장, 급속 냉동, 초고속 냉동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도 냉동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냉동실에 넣어놓기 때문에 여유 있는 것들, 여유 있는 제품들, 냉동을 빠르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수분이 날아가는 게 적고 내부에 수분 함량이 많고 이런 애들은 완만 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얼음 결정의 크기가 크고 천천히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수분이 계속 모이겠죠, 한쪽으로. 그래서 결정 자체가 크고요. 완성되어 있는 떡이, 완성되어 있는 음식이 완만 냉동을 통해서 계속 천천히 이렇게 망가지는 과정이 천천히 생깁니다. 급속 냉동은 그대로 탁 굳어버리죠. 들어가자마자. 맞죠? 그렇겠죠? 그래서 완막 냉동이 얼음 결정의 크기가 크고 왜냐 천천히 오랫동안 냉동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이 많이 손상된다. 저장 방법은 완만 냉동을 말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기출 문제를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풀 때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저희 떡 제조 기능사라기보다는 한식 조리에 맞죠. 한식 조리에 맞는 이유는 한식 조리는 우리보다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쓰잖아요. 뭐 육류도 써야 되고 해산물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보관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떡은 곡류가 기본이고 여러 가지 밭에서 땅에서 나는 간단한 재료들을 쓰는 게 우리 떡류 그 한식에 비해서는 간단한 재료를 쓰는 게 우리 떡류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사실은 우리 떡 제조 기능사랑 조금 안 맞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심사위원들이 내는 거니까 저는 맞췄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완만 냉동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제가 기출 문제를 좀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2019년 제가 쳤던 떡 제조 기능사 1회 시험 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르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노화로 넘어가서 노화의 촉진 요소. 노화는요,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아까 말했죠. 맵쌀에 20% 들어있는 아밀로스가 아밀로펙틴보다 물도 적게 먹고 하기 때문에 수분이 빨리 날아가서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온도가 0에서 5도의 냉장 온도일 때 그리고 수분량이 30에서 60%일 때 포장을 하지 않아 공기와 접촉 중일 때 노화가 촉진된다. 반대로 노화를 가장 늦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분의 겔화, 아까 말했다시피 냉동법을 통해서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온도로 보관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다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공기 중에 접촉을 줄이고 빠르게 밀봉 포장해서 빠르게 냉동실로 들어가는 게 노화로 가장 더디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2019년 기출문제 19번 문제.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방금 제가 설명했죠. 답은 3번. 18도씨의 냉동고에 보관한다.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 4도씨 냉장고에 보관한다. 오답이죠. 2도씨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다. 절대 안 됩니다. 4번 실온에 보관한다. 1번하고 2번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4번도 그렇게 오랫동안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떡집에서는 매대에다가 실온에다가 보관해서 떡을 판매하세요? 네, 지금 이 문제는 떡의 노화를 지연시켜서 오늘 내일 먹을 게 아니라 앞으로 한 달, 앞으로 6개월, 3개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먹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노화를 오랫동안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당장 오늘 사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건데 냉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분이 날아가는 속도도 일정 시간 걸리기 때문에 떡을 떡집에서 오늘 만들어서 매대에 놓고 오늘 손님들한테 팔고 좀 보관했다가 내일까지 파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홈쇼핑에 파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파는 것처럼 식사 대용으로 파는 것처럼 3개월, 6개월 뭐 짧게는 한 달 이렇게 보관해야 될 때는 이 방법이 맞는 겁니다. 저는 보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떡이 가장 빠르게 노화되는 온도는 0에서 5도의 냉장 온도이며 실온 또한 노화를 촉진시킨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아밀로펙틴에 대해서 한번 슬쩍 훑고 갔잖아요.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한 번 더 언급했던 이유는 아주 중요한
그 수용성 용액을 검출해내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거쳐갑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끔 죽도록 할 거거든요. 자, 아밀로스. 아까 제가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가 맵살의 2대 8의 구조로 있다고 했죠. 아밀로스가 맵살의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몇 퍼센트? 20%. 맞죠? 맵살의 20%, 찹쌀에는 아밀로스가 0%. 녹말의 한 성분으로서 맛과 냄새가 없는 흰색 가루다. 아밀로스 수용액에 아이오딘을 반응시키면, 아이오딘이 뭐냐면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하는 빨간 약, 빨간 약이라 쓰기가 좀 그렇네요. 아이오딘은 우리가 말하는 빨간 약을 말하는 겁니다. 소독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 있죠. 저희 어렸을 때는 뭐든지 그걸 발랐어요. 두드러기가 나도 빨간 약 바르고, 상처가 나도 빨간 약 바르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따가워도 빨간 약 바르고 많이 발랐어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아무튼 그 빨간 약을 뿌리면 청자색 또는 청남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밀로스를 검출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저는 2개만 할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쌀을 쓰는 게 아니라 쌀가루를 쓰죠. 그러면 맵쌀가루와 찹쌀가루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가정에서 보관을 하실 텐데, 이게 오늘 보관을 하고 내일 떡을 만들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하고 쌀가루로 빻아놓은 상태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맵쌀인지 이게 찹쌀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기를 합니다. 이거 맵쌀, 찹쌀 이렇게 주기를 하는데, 얘들 둘을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이 아이오딘 반응이에요. 빨간 약을 떨어뜨렸을 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이거 책을 보면 모르고 설명을 들으면 너무 쉽게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맵쌀하고 찹쌀을 놔뒀어요. 이게 맵이고요. 이게 찹입니다. 뒤에 사진이 있을 텐데. 네. 아이고, 낙서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설명하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자, 맵쌀에는 빨간 약을 떨어뜨리면 간단하게 그냥 청색으로 바뀌어요. 청남색, 청자색. 그 쌀가루가 얼마나 오래되었냐, 뭐 신선하냐에 따라서 색깔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얘는 빨간색을 넣는데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찹쌀은 빨간색을 넣으면 진한 빨간색이 되거나 진한 갈색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이 빨간 약은 갈색이죠. 아이오딘은 갈색을 가지고 있는데, 갈색의 이 약을 뿌리면, 가루에다가 뿌리면 맵쌀은 청남색, 청색으로 변하고 청자색으로 변하고, 찹쌀가루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까칠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밀로스가 까칠하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멋있고 각이 짙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얘는요, 까다로워서 빨간 약에도 반응하는 거예요. 까맣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밀로펙틴은 제가 유하다고 했죠. 물도 잘 먹고 성격도 유하고 이리저리 치대어도 그냥 나는 좋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빨간 약을 뿌리면 그냥 뿌리는 값이유 하고 그냥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딘 반응에는 맵쌀이 반응하고 맵쌀을 검출하기가 쉽습니다. 금방 색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아밀로펙틴은 별로 그렇게 사실은 화학 반응이 생기긴 하는데 우리 눈으로 그렇게 심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맵쌀하고 찹쌀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빨간 약 아이오딘을 뿌리는 거, 이걸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하고, 요오드 용액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빨간 약은 요오드 용액을 말하는 건데, 그걸 뿌려가지고 색깔이 청색, 청자색으로 바뀌는 것은 맵쌀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맵쌀 안에 들어있는 까칠한 막내딸과 같이 이쁜 그리고 까다로운 아밀로스가 여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쉽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저희 수강생들은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안 틀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강생 중에 70이 다 되신 어르신께서도 합격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수업 받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뭐 막내딸, 뭐 첫째딸 이렇게 말을 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재밌게 하려고 그랬다 이해해 주세요. 악플 달지 마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아밀로스는 식물에 존재하는 다당류의 일종으로 아밀로펙틴과 함께 녹말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제가 아까 앞쪽에서 아밀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나선형 구조라고 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아밀로스는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침투되어서 점착하기가 조금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분 함유량이 낮습니다.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선형 구조로 아밀로스는 구성되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요오드 용액, 빨간 약, 아이오딘 반응, 요오드 용액을 뿌리는 게 아이오딘 반응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뿌렸을 때 얘가 반응하는 거예요.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맵쌀은 색깔이 청색, 청남색, 청자색으로 바뀌고 품종에 따라 좀 색깔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잡쌀은 반응 없이요. 왜? 아밀로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밀로펙틴 갈게요. 첫째 딸과 같이 유하고 누구나 다 잘 어울리고 물도 잘 먹고 성격 좋아. 녹말의 입자에서 물에 녹지 않은 다당류의 한 종류로서 무색, 무치, 무미의 흰색 가루다. 아밀로펙틴을 억지로 검출하려면 수용액에 아까 말했던 아이오딘을 가해서 붉은색을 띤 보라색으로 변하는지 보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다른 교재도 나와 있고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떨어뜨리면 그 변화를 눈으로는 그렇게 많이 구분을 못해요. 정말 자세히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는 이상 약간 변해요. 그런데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 빨간 약, 그러니까 요오드 용액의 색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안 한다고 봐도 됩니다. 자, 아밀로펙틴은 쌀,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바나나 등에는 아밀로펙틴이 70에서 80%, 아밀로스가 20에서 30% 정도 함유되어 있고 잡쌀의 녹말은 모두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고 아밀로스를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다.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밀로펙틴의 구조는 펼쳐진 모양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다음에 사진이 있거든요. 넓은 입자를 형성하여 수분을 많이 함량하기 때문에 아밀로스에 비해서 수분이 늦게 빠져나가서 노화의 속도가 비교적 맵쌀에 비해서 잡쌀로 만든 떡들이 노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노화의 속도가 느리다. 잡쌀로 만든 떡은 결론적으로 잡쌀로 만든 떡들은 노화가 느리다라는 거, 더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밀로펙틴이 어떻게 생겼냐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지형 구조. 이렇게 가지가 많잖아. 이 겁나게 들러붙어요, 수분들이. 예, 이렇게. 그래서 팽윤도 잘 되고 그리고 이런 곳에 수분이 잘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점착이 잘 돼서 잡쌀로 만든 떡이 수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아밀로펙틴의 입자 구조가 아밀로스의 입자 구조보다 수분을 많이 함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오딘 반응, 요오드 반응.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요오드라고 치면 아이오딘이라고 영어로 뜹니다. 아이오딘이라고 뜨는데 요오드 반응을 보는 이유는 아까 말했죠. 잡쌀과 맵쌀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잡쌀에 있는 것들은 반응하지 않고 맵쌀에 있는 아밀로펙틴이 아닌 아밀로스 20% 포함되어 있는 아밀로스를 검출해서 그 색깔을 바뀌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떡 공장이나 떡집이나 떡을 만드는 요리 학원에서는 쌀가루가 수업마다 남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수업에 다시 재사용하지 않고 샘플을 만들거나 사진 찍거나 이렇게 연습 테스트를 할 때 쌀가루를 쓰는데 거의 대부분 남는 가루 뭐 500g, 300g, 뭐 100g 이렇게 남아있는 가루는 봉투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어떻게 정산하냐면 쭉 꺼내서 봉투만 열어가지고 아이오딘을 계속 그 봉투마다 다 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뿌려 놓으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청남색, 천자색으로 바뀐 애들은 이렇게 몰아놓고 바뀌지 않는 애들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건 잡쌀, 맵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 잘 보이실까요? 영상에서 맵쌀 가루는요, 이렇게 어두운 색이죠. 잡쌀 가루는요, 그 요오드 색깔 그대로 조금 더 진해지긴 해요. 이렇게 있습니다. 맵쌀가루 요오드 영역을 떨어뜨리면 어두운 청색, 청사색이 된다. 잡쌀가루 요오드 영역을 떨어뜨리면 색의 변화가 거의 없고 요오드색 그대로 있다. 실제로는 붉은 보라색으로 좀 변하는데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자, 똑같은 이야기. 맵쌀에 20% 포함되어 있는 아밀로스는 요오드 반응을 하여 푸른빛을 내며 청자색 또는 청량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색을 통해 쌀가루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을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한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2019년 기출문제 30번. 맵쌀가루에 요오드 영역을 떨었을 때 변화되는 색은 제가 지금 귀에 못이 박히게끔 했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틀리면 안 되죠. 청자색이 답입니다. 젓갈색, 녹색 이런 걸 보지도 못했고요. 젓갈색은 찹쌀이 한 번씩 반응하는데 녹색은 저런 반응은 아이오딘 반응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전분의 겔화. 아까 제가 떡을 만들어서 한 김 식힌 후에 밀봉 포장을
해서 뭐 PP나 PE를 통해서 밀봉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호화된 전분을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냉동 환경에서 냉각시키는 것을 전분의 겔화라고 한다. 별표 2개. 냉동실에 넣으면 우리가 입장에서는 냉동실에 넣은 건데 전분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전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겔화된다. 얼어버린다. 겔링실, 겔화 같은 말이에요. 냉동시킨다. 모든 둥그런 재료를 통째로 얼린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정확하게 따지면 냉동실에 들어가면 그 전분 안에 있는 수분이 겔화되면서 온다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호화된 전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어는 게 겔화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면 자 그러면 겔화인데 찹쌀로 만든 떡이 겔화가 잘 될까요? 맵쌀로 만든 떡이 겔화가 잘 될까요? 물어보면 저한테 방금 수업을 듣었는데 헷갈려가지고 제가 계속 찹쌀이 좋고 찹쌀에 있는 펙틴이 착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찹쌀로 만든 떡이 당연히 겔화가 잘 되지요 라고 100에 100명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자 보세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호화된 전분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어는 게 겔화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원론으로 돌아가서 맵쌀로 만든 떡이 수분이 많아요? 찹쌀로 만든 떡이 수분이 많아요? 수분을 더 주긴 했지만 원론적으로 맵쌀로 만든 떡이 수분이 적고 찹쌀로 만든 떡이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냉동실에 요만한 크기의 500ml 물과 2리터짜리 물을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빨리 얼어요? 당연히 수분이 작은 애가 빨리 얼겠죠. 이겁니다. 겔화는 뭐가 잘 되냐면요. 두 가지 떡을 만들었어요. 맵쌀로 떡을 만들고 찹쌀로 떡을 만들었는데 두 개를 냉동실에 넣습니다. 같은 무게, 1kg짜리 같은 무게를 떡을 만들어서 넣으면 비교적 입자의 수분이 적은 맵쌀이 비교적 입자가 수분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20%의 아밀로우스가 물을 잘 안 먹기 때문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 20% 때문에 얘는 수분을 많이 먹는 펙틴이라는 놈이 80%밖에 없고 찹쌀에는 100%가 다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겔링실에서 겔화는 뭐가 빠르냐면 호화된 전분 중에서도 찹쌀보다는 맵쌀이 수분이 적기 때문에 빨리 올 수밖에 없다. 500ml. 찹쌀은 맵쌀에 비해서 뭐 이 정도 크기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20% 이상의 수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겔화가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저는 예상 문제를 만들 때 이 책에는 예상 문제를 모의고사는 180문제 그리고 예상 문제는 한 300문제 정도 수록을 한 것 같은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문제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얘랑 반대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겁니다. 이제 전분의 호정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류가 전분을 뭐 물에 불려서 빻아가지고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먹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어느 순간에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탄맛을 알았어요. 요즘은 불맛이라고 하죠. 뭐든지 태우면 좀 맛있구나. 지포도 태우면 맛있고 닭도 태우면 맛있고 생선도 좀 적당히 익히는 것보다 태워 먹는 게 맛있구나. 탄맛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분까지 쌀까지 쌀가루까지도 한번 태워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전분의 호정화. 공유에다가 160에서 180도의 열을 가하는 현상을 전분의 호정화라고 한다. 그럼 이상하다. 공유에다가 160도, 180도 태우면 다 타는 거 아니에요? 다 타죠. 그런데 그 탄 게 맛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정화된 식품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누룽지 있죠. 어렸을 때 저 정말 많이 먹었던 미숫가루, 그리고 시리얼,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뻥튀기, 그리고 영화에서 극장에서 애인하고 꼭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있죠. 이거 안 먹었으면 연애하지 말라고 그랬죠. 팝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분 그 자체를 수분을 최소화로 해서 열을 강하게 가열해서 순간적으로 일부를 태우는 거예요. 그게 전분의 호정화. 전분의 겔화는 전분의 겔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전분의 겔화는 전분 내부에 있는 수분을 얼려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전분의 호정화는 공유를 160에서 180도로 일정한 시간 동안 급하게 태워가지고 그걸 빻아서 만든다든지
튀겨서 만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탄맛을 내는 게 전분의 호정화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럼 왜 태웠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분에 높은 열기를 가해서 열을 가해서 가하게 되면 전분이 다양한 길이의 덱스트린으로 분해되었다가 갑자기 그 분해된 게 황갈색으로 이제 타는 거죠. 갈색으로 타는 거죠. 색이 변하고 점성이 약해지고 갑자기 단맛이 확 증가해요. 단맛이 증가하게 되는데 전분을 이용하여 높은 단맛을 내는 용도로. 그 탄맛은 어떻게 보면 태우면 태울수록 단맛이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분의 호정화도 가끔 문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2강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부재료의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1강과 2강에서 주재료에 대해서, 주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호화와 노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문제가 꼭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강, 2강은 꼭 필독하시고 3강부터는 조금 부드럽게 재밌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